네, 한자성어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자성어와 관련한 내용 안내부터 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배우게 되는 한자성어와 관련한 부분은 기말고사에 출제가 됩니다. 즉, 이제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할 범위인 125쪽부터 143쪽에 나와 있는 사자성어가 출제 범위가 되고요. 수업에서 모든 성어를 다루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루지 않은 부분에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으로는 다 다루려고 하는데 시간 여건상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개 정도는 이제 제외가 되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공부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125쪽부터 143쪽까지 한자성어 관련한 부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11월 29일 일요일 밤 11시 59분까지입니다. 쓰기 작성 완료한 책을 사진을 촬영을 해서 과제방에 제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과제는 10점 만점이고요. 아울러서 이것으로 이제 한자 원래 시험을 봐야 되는 부분이 대체가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세요. 네,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성어 각각을 배우기 전에 크게 유형을 나눠 볼 수가 있는데 3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고사에서 비롯되는 한자성어가 있어요. 한자성어 내에 각각의 그 한자의 의미를 안다고 하더라도 이 고사에서 비롯된 한자성어 같은 경우에는 의미 파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고사에서 유래가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그 고사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해당 한자성어의 의미를 완전히 알 수 있고 적절한 곳에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일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고라는 건 역시 한자성어인데요. 이는 고사에서 비롯된 한자성어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밀퇴, 두드릴 고자가 합쳐져서 퇴고가 된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그 한자성어 자체의 의미만 따지면 밀고 두드리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퇴고를 쓰는 것은 글을 다 쓴 다음에 검토하다 라는 의미로 쓰니까요. 이게 본래는 전혀 검토하다의 의미에서 파생이 된 것이 아니지만 그 고사에서 봤을 때 그것이 검토하다라는 의미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퇴고하다라는 것을 지금 검토하다로 쓰는 것이니까 그 고사를 전혀 모르게 되면 사실상 외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고사 자체를 외우지 않으면 의미 파악이 온전하게 안 된다는 점에서 그 고사마저도 외워야 되는 것은 맞기는 합니다만 고사는 따지고 보면 하나의 어떤 이야기, 오래된 이야기 정도로 볼 수가 있으니까 조금 강제로 외우거나 주입하는 것보다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그나마 위로가 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각 한자의 의미 그대로를 담고 있는 한자성어이기 때문에 1번 고사에서 비롯된 한자성어와는 다른 유형인데요. 상당수 우리가 지금 교재 내에서 볼 수 있는 한자성어의 유형이 지금 2번 유형에 속합니다. 말 그대로 각 한자의 의미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고사를 별도로 알아야 된다든가 그런 번거로움이 없죠. 물론 이 경우는 각 한자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만 한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우리나라 속담과 유사한 한자성어인데요. 본래 한자성어에서 유래한 것이 속담으로 굳어진 경우도 있고 역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 경우에도 각 한자의 의미가 거의 그대로 담겨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경우, 한자에 대한 평소 지식이 좀 풍부한 경우에는 해석이 어렵지 않다는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네, 고사에서 비롯된 한자성어는 문전성시부터 일망타진까지인데요. 한번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먼저 문전성시입니다. 대문 앞에 시장을 이룰 만큼 사람이 북적이는 모습을 표현한 한자성어인데요. 전한 말기, 이제 황제 애제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에 외척의 권세가 굉장히 막강해서 태후, 황제의 어머니죠. 의 동생에게 관직을 주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때 정숭이라는 신하가 간언을 하면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했는데 예제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바꿀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숭이 계속 간하다 보니까 이 간언이 사실은 충심에서 비롯된 것인데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 황제는 정숭의 집에 온갖 사람이 드나들고
황실의 종친과 왕래도 있다고 정승을 모함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마침 잘됐다 싶어서 그것을 핑계로 정승을 불러서 힐책을 합니다. 그랬더니 황제는 정승의 집이 번화하기가 시장과 같은데 무슨 자격으로 황제에게 간언을 하느냐 비난을 했고, 이를 계기로 해서 정승은 옥에 갇혀서 나중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전성시라는 한자성어가 나왔어요. 네, 이어서 무라일체입니다. 한자를 생각을 안 하는 경우에는 모라일체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물할 때 그 물이에요. 때문에 무라일체가 맞습니다. 이는 대상과 그것을 마주한 주체 사이에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혼연일체라는 말과 같습니다. 중국의 사상가인 장자가 주장을 한 개념이죠. 우리가 장주의 장자 배운 바가 있었죠. 자연과 그 속에 있는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 의미로서 무라일체를 쓰는데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백년하청입니다. 백년하청이라는 것은 어떤 사안이 이루어지거나 바뀌기 퍽 어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사성어인데요. 백년 할 때 백년은 일백백자의 해 년자인데요. 단순히 진짜 백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그만큼 오랜 세월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하자는 강하자인데 여기서의 강은 중국의 황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청은 맑을 청자를 쓴 것인데요. 말 그대로 한다면 황하가 맑아지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걸린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황하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강물색이 황색이라서 황하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그 바닥이 진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색깔 전체는 혼탁한 색깔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맑아지기 위해서는 뭐 이론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흐린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더군다나 황하는 굉장히 큰 강이니까요. 그만큼 사실상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실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춘추전국시대 정나라와 관련한 고사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해당 고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당시 정나라는 소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이었던 진나라와 초나라의 틈바구니에 껴서 어떻게든 생존을 하는 것이 목적인 나라였었단 말이죠. 그러던 차에 정이 이제 초의 속국인 채나라를 침공을 해서 초가 이제 정나라의 보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듯 위기에 몰린 정은 항복과 저항으로 이제 의견이 나누어서 신하들의 의견이 나뉘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던 차였는데, 그러던 중에 자사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주나라의 시를 인용하면서 백년하청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즉 진의 구원병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니까 초에 항복을 해서 현실적으로 선택을 하자라고 간언을 하게 됐고, 결국 그러한 계책을 받아들여서 위기를 모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부안외동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않은 채 동조하는 그 모양을 부안외동이라고 하죠. 천둥소리가 울리면 그것을 들으니 역시 천둥소리가 울린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에서 온 한자성어입니다. 이는 논어에서 군자는 화합하지만 부안외동하지 않고 소인은 부안외동하지만 화합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어서 삼고초려입니다. 초막집을 3번 찾아가다 라는 것인데요. 이는 삼국지에 나왔었던 굉장히 유명한 한자성어이죠. 뛰어난 재주를 가진 이를 섭외하기 위해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삼고초려라고도 합니다. 삼국지에서 이제 촉의 유비가 제갈량을 군사로 초빙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유비가 이제 촉이라는 나라를 세우긴 이전이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가 살고 있었던 초가집에 3번을 찾아갔던 이야기에서 유래한 한자성어 있죠. 삼국지 정사에서는 사마위가 이제 유비에게 군사를 이제 자신의 어떤 군사적인 책략의 부족함을 보완해줄 훌륭한 군사를 찾고 있던 유비에게 사마위가 제갈량과 방통이라는 뛰어난 인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서서가
서서 역시 처음에는 유비에게 의탁을 했다가 나중에는 조조에게로 갔는데요. 어찌됐든 이 서서 역시 유비에게 제갈량을 등용하라라고 권유를 했었습니다. 당시 유비는 황숙이자 좌장군 예주목이라는 굉장히 높은 벼슬에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몸을 낮춰서 초야의 선비인 제갈량을 직접 찾아가요. 그래서 등용을 하고자 노력을 했었죠. 제갈량은 거듭 사양을 했습니다만 3번이나 찾아온 그 정성에 감복을 해서 결국 유비에게 의탁을 하고 촉이 이후에 촉이요. 천하의 3분의 1이었죠. 위초고로 하나라가 쪼개지게 되니까요. 그렇게 그 중에 하나를 차지하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웠었죠. 이어서 3인성호입니다. 세 사람이 호랑이라고 이르다라는 것을 3인성호라고 하는데요. 거짓말이라도 셋 이상이 그렇다고 말하면 믿게 된다는 의미의 한자성어입니다. 전국시대 위나라에 방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위나라의 태자와 함께 조의 볼모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 방총은 전날 그 전에 위의 왕을 아련을 해서 번화가 한복판에 호랑이가 나타나면 믿겠냐라고 왕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위의 왕이 믿지 않겠다라고 답을 했는데 그러면 방총이 이번엔 3명이 그렇게 말하면 믿겠느냐라고 했더니 왕은 믿겠다라고 답을 하죠. 방총이 이렇게 물어봤던 의도는 거짓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럴싸하게 들린다라는 것을 경고하고자 함이었거든요. 즉 자신이 방총이 태자와 함께 조나라로 가고 나면 분명히 방총을 모함하는 자가 나타날 건데 왕에게 그러한 모함을 듣지 말고 자기를 믿어달라라고 당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은 이제 그 자리에서는 믿겠다라고 해놓고는 이후에 듣지 않았던 거죠. 정말 거짓말처럼 방총을 모함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끊임없이 모함을 하니까 왕은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훗날 태자는 볼모에서 이제 풀려나서 조나라에서 위나라로 돌아왔지만 방총은 왕의 의심을 사서 끝내 위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서민성우라는 말이 유래를 했어요. 이어서 수구초심입니다. 여우는 죽을 때 머리를 언덕을 향해 둔다라는 한자성어인데요. 이는 달리 말하면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내지는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기에 강태공이 제나라의 관직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제나라에 살았지만 나중에 늙은 이후에는 다시 주나라로 돌아왔고 죽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주가 본인의 나라였기 때문이죠. 이를 빗대서 옛사람이 여우가 죽을 때 언덕에 머리를 바르게 하는 것은 인이다, 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서 수구초심이라는 한자성어가 비롯됐습니다. 이어서 세옹지마입니다. 이는 변방 노인의 말이라는 의미인데요. 이때 말은 말 그대로 그 동물의 말입니다. 인간의 기륭화복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르는 말로도 쓰이죠. 옛날 북쪽 변방에 어떤 노인이 살았었는데요.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말이 도망가니까 사람들이 위로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말이 교통수단으로서 굉장히 유용한 귀중한 수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노인은 별로 슬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복이 돼서 올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 얼마 뒤에 도망갔던 말이 다시 많은 말을 이끌고 노인에게 돌아온 거예요. 한 마리 말이 나갔다가 10마리가 넘는 말들이 왔으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복이 돌아왔다라고 해서 축하를 해줬더니 노인은 이번에는 이 일이 화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뒤에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다리를 크게 다치고 절름발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노인의 말처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 노인을 위로를 했더니 이번에도 역시 노인은 이것이 오히려 다시 복이 되어 돌아올지 알 수가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얼마 후 이제 오랑캐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남자들이 이제 차출이 돼서 끌려가 죽음을 당했는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이제 못 쓰게 되었으니까 이제 징집되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살아남게 됩니다. 여기에서 세옹지마라는 표현이 나오게 됐어요. 이어서 수불석권입니다. 손에서 책을 놓지 않다, 열심히 학문에 매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한자 성어인데요. 오나라의 손권은 그 스스로가 항상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공부하지 않는 신하들에게도 열심히 공부를 할 것을 권하면서 한나라의 광무제도 군대를 이끌고 다니면서도 항상 손에서 책을 놓은 바 없었다. 조맹덕, 조조이죠. 조조도 스스로 늙어서도 배움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대들은 왜 그러하지 않는가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예5의 장수였던 여몽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일취월장했었어요. 원래는 무장이었기 때문에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송건의 말에 감명을 받아서 열심히 학문에 매진을 하다 보니까 날로 실력이 일취월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그의 모습을 본 노숙이 그를 보고 굉장히 놀라서 우리가 앞서서 배운 바 있었죠. 괄목상대라는 그 한자성어의 모델이 된 바 있었습니다. 이어서 양두구육입니다.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라는 의미인데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추시대의 제나라 영공의 첩인 융자가 남장을 하고 다니기를 좋아했었는데요. 이것이 풍습에 대해서 널리 퍼졌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를 금하고자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재상 안영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궁중에서는 남장을 허용하면서 민간에서는 금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모순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한 것이죠. 곧 문 밖에서는 소머리를 걸어두고 안에서는 말고기를 파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후에 소머리가 양머리로 바뀌었고요. 말고기가 개고기로 바뀌면서 이게 양두구육으로 굳어지게 됐습니다. 이어서 어부지리입니다. 조개와 황새가 서로 물고 놓지 않아서 어부가 이득을 봤다라는 의미죠. 양자의 다툼에서 제3자가 엉뚱하게 이득을 취함을 뜻하는 성어입니다. 전국시대 제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서 많은 군사를 파병해 놓은 연나라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제나라의 이웃에 있던 조나라의 해문왕이 연나라를 침공을 하고자 했죠. 이에 연의 왕이 소대라는 사람에게 해문왕을 설득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침공이 코앞에 왔으니까 이것을 모면을 해야 되니까요. 그랬더니 소대는 해문왕에게 조개와 황새가 서로 물고 놓지 않자 결국 지나가던 어부가 2마리를 모두 취해서 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즉 이는 조개는 연이고 황새는 조나라로 비유를 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두 나라가 싸워서 피폐해진다면 전국시대였으니까요.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엉뚱한 제3자, 즉 진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어부가 되어서 두 나라를 집어삼킬 수 있다라고 간언을 합니다. 이에 해문왕은 연나라 침략을 철회해서 이제 연나라는 다행히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이어서 연못구어입니다.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려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한자 성어인데요. 잘못된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물고기는 바다에 살지 물에 살지 나무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잘못된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어디서 유래를 한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맹자가 왕도 정치의 설파를 위해서 각 나라의 왕을 찾아다니던 당시에 제나라의 선왕을 만납니다. 그는 천하를 통일하려는 야심이 있던 선왕에게 이제 맹자가요, 무력으로 그러한 욕망을 달성하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즉 연못구어를 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는 어려울 뿐이 아니라 큰 재앙을 입게 된다. 라고 간언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연못구어가 비롯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5월 동주입니다.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동주, 같은 배를 탔다라는 의미인데요. 원수지간인 사람들이 위급한 일로 인해서 잠시 협력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춘추시대에 서로 적대국이었던 오나라와 월나라 간의 관계에서 유래한 고사성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는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큰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히게 되면 서로 간에 있었던 적개심은 잠시 잊고 서로 배의 왼손 오른손이 돼서 필사적으로 도울 것이다 라는 손자의 구지편에서 유래한 한자성어입니다. 네, 이 5월 동주와 연관되는 한자성어 가운데 하나가 와신상담입니다. 잘 때는 불편한 섭에서 자고 드나들 때는 쓸개를 맛보다 라는 뜻인데 그 이면에는 복수심을 불태우며 잊지 않으려 노력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역시 말씀드렸듯이 5월 동주의 나라, 오나라와 월나라 간에 관련된 한자성어인데요. 이 두 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라이벌이었던 나라였어요. 이 대립으로 인해서 유래한 고사성어가
와신상담인데요. 오나라의 왕이었던 함려는 월나라 구천을 공격을 했는데 대패를 하고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에 함려의 아들이었던 부차는 이를 평생 원통해 하면서 구천에게 항상 복수를 다짐을 하죠. 그 복수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불편한 섭에서 자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원한을 잊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끝에 월나라 구천을 공격해서 굴복을 시키게 됩니다. 구천은 이에 부차에게 겪은 치욕을 잊지 않으려고 또 복수심을 갈고 닦으면서 패배를 서력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방에 쓸개를 걸어놓고 매일 이를 핥으면서 복수를 다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구천 역시 오를 함락시키고 부차를 자결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을 이제 와신상담이라고 하죠. 이어서 유비무환입니다. 미리 대비하면 근심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성어인데요. 춘추시대 진나라의 도공이라는 왕에게 사마위강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나라가 송나라를 침공을 하면서 송이 진의 구원을 요청하게 돼요. 그러면서 도공은 노나라, 제나라, 조나라와 연합군을 편성을 하면서 이를 막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계기로 해서 초나라, 이번에 또 다른 나라가 나오죠. 초나라가 이번에는 정나라를 침공을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진에서 이들의 화친을 또다시 추진을 해서 화를 막게 되는데 이에 그 연합군이 이번에는 송과 이제 송 그리고 초와 화친을 맺은 정나라를 침공을 하자 진이 다시 막았단 말이에요. 도공이 이를 지휘한 사마위강에게 패물을 하사하면서 그 공을 치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마위강이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면 대비를 하게 되고 그런 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라고 답을 하면서 패물 하사를 사양을 하게 됩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신하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사마이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분이 말을 한 것이 유비무환이라고 해서 이때로부터 한자성어처럼 내려오면서 전해지게 됩니다. 이어서 살펴볼 한자성어는 유유상종입니다.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나라의 선왕이 신하 순우곤에게 명해서 인재를 모아올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순우곤이 며칠 후에 인재 7을 데리고 왔어요. 한 명도 한두 명도 아니고 7명을 한꺼번에 데리고 온 거죠. 당연히 왕은 어디서 이렇게 한 명도 모시기 힘든 인재를 7명이나 데리고 왔느냐 해서 이 사람들 각각의 자질이 과연 순우군만큼이나 될지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순우군에게 물었더니 이분이 본래 같은 부류의 새가 무리지어 사는 법이고 인재 또한 다르지 않아 자기들끼리 모이는 법이다 라고 하면서 유유상종을 언급을 한 것이죠. 곧 자신이 데려온 인재들은 자기와 함께 어울리던 사람이었으므로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한자성어는 읍참마속입니다. 말 그대로 울면서 마속을 참하다, 마속의 목을 베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면에는 대의를 위해서 사사로운 인연을 끊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국지의 유비의 신하였었던 제갈량은 총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던 가정을 방어해야 하는 임무를 본인이 굉장히 아끼던 수하였던 마속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마속이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바람에 가정을 잃게 되고 굉장히 많은 대군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요. 이제 가정이라는 곳에 진영을 세울 때는 거기에 산이 있었는데 산 꼭대기에 진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쪽에 세워서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어를 했어야 되는데 산 중턱에 진지를 세우게 된 거예요. 거의 꼭대기나 다름이 없는 곳에 진영을 세웠죠. 이렇게 되면 병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산을 포위해버리면 그쪽에 보급로가 막혀버리니까 안에서 당연히 자중질환이 일어나겠죠. 굳이 싸울 것도 없이 도망치는 군사들만 아래서 포위를 한 쪽에서 잡아버리면 되니까 결국에는 자멸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정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병력을 잃게 돼요. 이에 따라서 그
이 가정 전투의 책임자였었던 마속을 제갈량은 어떤 식으로든 처분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감정적으로는 본인이 굉장히 아끼던 수하였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지만 군법은 굉장히 엄정해야 하는 것임에 따라서 군유를 세우기 위해서는 마속을 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아끼는 마음을 거두고 대의를 위해서 사사로운 인연을 끊어서 마속을 참함으로써 군법의 엄중함을 보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로부터 이제 읍참마속이라는 한자성어가 유래하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각 한자의 의미 그대로를 담은 한자성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멸사봉봉부터 자업자득까지요. 네, 먼저 멸사공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멸할 멸자에 사사로울 사, 그리고 받을 봉에 함께할 공인데요. 사사로운 마음을 멸하고 함께할 마음을 이제 받들다라는 것이거든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라는 것을 이르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명약관화입니다. 밝을 명에 같을 약, 그리고 볼관의 불화입니다. 밝기가 불을 보는 것만큼 밝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성어로 어떠한 사안이 매우 분명하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표현이죠. 이어서 문방사우입니다. 문방사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럴문의 방, 그리고 넉사자의 우자인데요. 글방의 내 친구라는 의미로 글을 쓰는데 필요한 4가지 도구들이죠. 종이와 붓, 먹, 벼루를 문방사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어서 박이부정입니다. 박이부정이라는 것은 넓을 박자에 그러나 이 안일 부의 정할 정이라는 것인데요. 넓다 그러나 정하지는 않다라는 의미예요. 정하다라는 것은 정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넓게 알고는 있지만 정통하지는 않다. 넓고 얕게 안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발본세원입니다. 뽑을 발의 근본 본 그리고 막힐 색의 근원 원인데요. 근본을 뽑고 근원을 틀어막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응책을 강구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이어서 백척간두입니다. 백척간두에서의 백척은 일백백자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이고요. 이어서 장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간과 머리 두입니다. 곧 의미 그대로 본다면 백자나되는 장대의 끝이라는 의미인데요. 그 위에 서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형세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산자성어이죠. 이어서 본말전도입니다. 근본 본의 끝말 그리고 전도라는 것인데요. 전도는 뒤바뀌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무엇이 뒤바뀌냐면 근본적인 것과 끄트머리에 있는 말 그대로 중요하지 않은 지엽적인 것이 뒤바뀐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완전히 뒤바뀌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고무친입니다. 넉사에 돌아볼 고 그리고 없을 무에 친할 친인데요. 사방을 돌아보더라도 친한 이가 친인척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처지를 이르는 말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이어서 사상누각입니다. 모래사자의 위상 그리고 누각인데요. 말 그대로 모래 위에 세워진 누각을 의미를 하죠. 기초가 무실한 일은 쉽게 무너진다라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어서 산의 진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산의 바다해 그리고 보배 진의 맛 미자입니다. 산과 바다의 보배로운 맛을 가진 음식이다 라는 의미이죠. 이어서 순망치한입니다. 입술 순의 이를망 그리고 이치의 찰한인데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돈독한 사이, 가까운 사이 가운데 한 명이 없어지면 다른 한 사람도 온전치 못하다, 편치 못하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한자성어이고요. 식자우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식자의 글자를 나타내는 자, 그리고 근심우에 근심환자를 써서 식자우한이라고 하는데요. 학식이 있으면 근심을 가져온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근심을 가져온다 라는 것이 아니고요. 교활한 소인배는 지식을 악용해서 사회에 해악을 가져온다
라는 거예요. 군자는 그러한 학식을 이제 세상에 베푸는 데 쓴다면 소인배는 그것을 본인의 영리를 위해서, 영달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해를 끼친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어서 심기일전입니다. 마음 심자에 틀기 그리고 한 일자에 구를 전자인데요. 어떤 일을 계기로 깨달아 마음을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를 한번 다시금 이제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는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한자성어입니다. 이어서 십시일반입니다. 열 십자에 숟가락 할 때 시, 그리고 한 일자에 밥 반자거든요. 열 숟가락에 밥을 모으면 한 그릇에 밥이 된다.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쉽게 도울 수 있다.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돕다 보면 쉽게 도울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죠. 이어서 아전인수입니다. 나아 그리고 밭전 끌 인의 물수인데요. 말 그대로 내 논의 물대기라는 의미입니다. 남에게는 남의 논도 있지만 오직 내 논에 물만 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아전인수라고 하죠. 이어서 안분지족입니다. 편안할 안, 그리고 분수의 분, 알 지자에 만족할 때 만인데요. 제 분수에 편안해하며 만족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성어입니다. 이어서 역지사지인데요. 바꿀 역자의 땅지, 생각사의 그것지라는 것인데요. 서 있는 입장을 그것을 바꾸어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입장을 내 입장처럼 헤아려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성어죠. 오매불망입니다. 깰 오에 잘배, 아니 불에 잊을 망인데요. 깨어있든 아니면 자고 있든 잊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간절히 생각하다라는 의미의 한자성어입니다. 이어서 욕속부달입니다. 욕심 욕에 빠를 속, 아니 불에 통달할 달인데요. 일을 빨리 하려고 욕심을 내면 도리어 이르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이어서 용두삼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두삼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용자의 머리 두, 뱀사의 꼬리 미입니다. 말 그대로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인데요.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거창하지만 끝은 뱀의 꼬리처럼 이제 흐지부지하다라는 것을 비판할 때 쓰는 표현이죠. 이어서 우공이산입니다. 우공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을 의미를 하는데요. 어리석은 일을 이제 애둘러서 뭐라 그럴까요? 약간 비아냥거리는 뉘앙스로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우공이라는 분이 자신의 마을 근처에 있던 산을 한 삽 한 삽 떠서 옮겼어요. 큰 산을 옮겼던 것이죠. 이러한 뭐 전설로만 전해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러한 사례를 이제 우공이산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남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고 굉장히 무모한 일로 보이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에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어서 위편 3절입니다. 가죽 위에 엮을 편 석삼의 끈을 절인데요. 책의 가죽끈이 3번 끊어지다라는 의미예요. 가죽끈이 뭐냐면 책의 그 종이들을 엮기 위해서 쓰는 그 끈을 의미를 하는데요. 요새는 기술이 좋다 보니까 책의 겉표지 가운데 부분에 접착제를 바르고 거기에 이제 페이지 종이들을 따다 끼워서 하나의 책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접착제가 없다 보니까 그 종이 책의 끄트머리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이제 가죽끈을 이제 연결해서 묶었던 거죠. 뭐 한 3개에서 4개 정도 가죽끈을 묶어놨는데 가죽끈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3번 끊어질 정도면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다는 거죠. 독서를 그만큼 많이 한 것을 비유적으로 위편삼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어서 이전투구입니다. 진흙니의 밭전 그리고 싸움 투의 개 구자인데요. 진흙니는 두음 법칙 때문에 이가 된 거예요.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들이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겠죠. 곧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는 추악한 싸움을 이제 이전투구라고 애둘러서 비판할 때 씁니다. 이어서 일거양득입니다. 한 일자에 들거 그리고 두 양자에 얻을 득자죠. 한 번에 두 가지를 든다, 얻는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유형이죠. 우리나라 속담과 유사한 한자성어 설상가상, 오비일학, 목불식정, 일어탁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상가상입니다. 눈, 설의 위상, 그리고 더할 가의 설이 상자인데요. 눈 위에 서리가 더해지다 라는 의미로 우리 속담으로는 엎친 데 덮친 격과 같은 의미이죠. 이어서 오비일학입니다. 까마귀 오에 날비, 그리고 오얏 할 때 이, 떨어질 낙자인데요. 우리나라 속담으로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와 완전히 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공교롭게도 다른 일이 일어나서 남의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오비일학 내지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어서 목불식정입니다. 눈목자의 안이 불, 그리고 알식의 고물의 정인데요. 고물의 정이라는 것은 이제 논밭을 갈 때 쓰는 이 정이라는 도구를 의미를 해요. 즉 정자를 보고 이 고물애가 정자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도 이 정자를 보고도 그것이 고물애인 줄 모른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한다면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라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무식한,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를 할 때 목불식정이라는 한자성어를 쓰죠. 마지막으로 일어탁수입니다. 한 일자의 물고기 그리고 흐릴탁의 물수자인데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린다 라는 우리나라 속담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한 사람의 잘못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을 의미할 때 일어탁수라는 한자 성어를 사용을 하죠. 네, 한자 성어는 이렇게 두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과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동일한 출석 과제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한자성어 가운데 고사에서 비롯한 한자성어, 그리고 각 한자의 의미 그대로를 담고 있는 한자성어, 끝으로 우리 속담과 유사한 한자성어의 예를 각각 하나씩 제시를 하고 그 의미를 작성을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마감일은 27일 금요일 밤 11시 59분까지입니다. 네, 아울러서 1, 2교시 수학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메일 내지는 캔버스 메시지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기말고사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네,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제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3주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